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을 갖추고 이런 일을 잘 대비해온 한국은 사상 최대의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그동안 선진국들의 시장이라고 평가받던 유럽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침투에 프랑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며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유럽연합 회원국을 두고 폴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유럽연합 차원에서 국가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의 새로운 총리 도날드 투스크는 유럽연합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산 방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이전 폴란드 정부에서 진행된 한국산 방산 도입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이러한 변화에 우리나라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상 한국산 방산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럽연합, 그 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로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거 없는 루머가 아니라 폴란드 정부의 공식적인 행보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KF-21 기술 유출로 인해 우리나라 연구진 국민 모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해당 자료는 올해 초 유출된 것이 아니라 이미 7년 전 유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자세한 유출 경위는 파악 중이지만 해당 자료엔 이미 KF-21의 설계 도면인 카티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론적으로 카티아만 있다면 KF-21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기에 사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기술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다른 국가로 판매된다면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적성 국가에게 KF-21의 기술적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 측이 이미 7년 전부터 KF-21의 기술 설계도면 카티아를 확보했기에 한국에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 맞춰지듯 이해가 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어쩌면 이것보다 심각한 일이 유럽 폴란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 계약 파기를 하거나 시제기 제공 불가 등의 조치로 우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폴란드의 경우는 40조 원의 수출 대금 중 대략 80% 이상 우리가 대출을 제공했으며 최악의 경우 대출금 회수를 못한다면 폴란드에게 돈도 주고 기술도 주고 방산무기까지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유럽 방산 진출의 허브로 폴란드를 선정하고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K2흑표 공장을 건설하여 자주포와 전차 생산은 물론 유럽 각국의 한국산 방산 장비 유지 보수를 맡기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폴란드의 한국산 장비에 대한 기술 습득이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폴란드가 우리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지 않고 신뢰를 주었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 폴란드의 행보는 사실상 한국산 기술을 유럽에 팔아넘길 수도 있다처럼 들리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바이마르 삼각회의 일명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회의에서 폴란드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을 겸임 중인 카미시 장관은 차세대 유럽 전투기 및 전차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타진했습니다. 프랑스가 개발한 라팔 전투기와 독일이 개발을 주도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넘어서 전체 유럽연합 회원국이 채택할 6세대 표준 전투기를 독일, 프랑스의 합작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추가로 차세대 전차 사업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할 5세대급 전차를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와 독일은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이 있지만 폴란드는 바이마르 삼각 동맹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도 현재까진 내세울 게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차세대 전차와 전투기를 개발해 전 유럽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국가답게 EU의 영내 방산법까지 개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밑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매우 저렴한 인건비로 부속품 생산 공장을 만드는 정도로 예상되지만 이 정도 역할만 가지고 차세대 전투기와 전차의 핵심 파트너 국가가 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확보한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통해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술력 자체는 독일, 프랑스가 좋을 수는 있어도 한국의 기술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정비성 향상 등 부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통해서 충분한 기술 도입을 이뤄낸 뒤 그 기술을 가지고 프랑스, 독일과 협상을 하여 차세대 방산무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폴란드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선 기술력도 없는 폴란드가 요즘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해온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의 기술을 가져다주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참여국으로 합류하게 한 다음 생산된 전차와 전투기를 폴란드에게 판매하면 바이마르 세개국이 서로 원하는 니즈가 맞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독일, 프랑스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 기술을 노리냐고 반문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한국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 기술력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분만 모아 제작한 것입니다. K2흑표의 경우 러시아 불곰 사업으로부터 얻어낸 러시아 전차의 기술과 미제 전차의 기술 독일제 엔진을 장착하여 개발을 시작했으며 K9 자주포 역시 미국의 기술이 뿌리가 되었으며 끝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K9과 K 흑표에 탑재되던 독일제 엔진 역시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과거엔 이런 지상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선 탑재된 엔진이 독일산이었기에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고 실제로 중동 수출이 확정적이었지만 독일의 반대로 수출이 무산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독일제 엔진을 탑재하는 동안엔 유럽 내 수출에서도 독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한국산 엔진, 파워팩을 자체 개발하면서 해외 수출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이런 자체 개발 속도는 독일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한국 방산이 빠르게 발전하여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할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독일과 프랑스는 자신보다 기술 수준이 높건 낮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한국산 방산의 기술력을 참조하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나오는 KF-21 프로젝트 참여 목소리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전투기 기술이 전무한 폴란드 내부에서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 전투기를 도입하고 개발에 참여했다는 명목으로 KF-21 공장과 창정비를 자국에서 진행하게 되면 한국의 모든 것이 담긴 전투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폴란드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며 궁극적으로 유럽의 차세대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폴란드에겐 한국의 기술력은 독일과 프랑스와 협상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현재 KF-21의 기술 탈취 시도를 비롯해 한국산 방산 기술 탈취 시도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거기에 더해 자본도 기술력도 없는 폴란드가 어떤 명분으로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차세대 방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인지 독일과 프랑스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 역시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무기를 공여하면 가장 좋아할 곳은 유럽이고 유럽이 군사적으로 안정되면 될수록 한국산 방산을 도입하려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려 시도할 것이기에 한국이 아무리 러시아 측과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유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유럽 내에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핵심 물자가 소규모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게 되면 실전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 수출에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지금도 한국을 향해 계약한 금액 전부 주기는 어렵다라며 20조 원가량의 추가 대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자신들이 확보한 박격포와 무인기 등 방산 장비를 구매해달라는 황당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폴란드의 박격포, 무인기 등의 장비가 우리가 보유한 장비보다 좋았다면 죗값을 치르고서 폴란드의 방산물자를 사왔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폴란드가 제안한 장비보다 훨씬 좋은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에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폴란드도 한국에 보유한 장비가 더 뛰어나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정말 염치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폴란드가 한국 기술을 가져갈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위험한 건 사실이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폴란드에게 모두 투자하는 건 패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받을 건 받고 거래를 해야 하며 못 받는 경우 주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무기인 K9 연초에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전차 강국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이고 루마니아 수주가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또 한 번 어퍼컷을 날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건데요. 유럽 내에 있는 K9 운용국들을 다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하며 이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 현대화 사업을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최근 역대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인공이 되며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납기가 빠르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K9 자주포를 도입해 육군 포병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 군을 위한 155 자주포로 한화에어로의 K9를 선택하며 미리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는 사실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 말고도 독일 PGH-2000, 튀르키예 피트리나 2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들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았지만 K9를 자신들이 운용할 최적의 자주포로 보고 한화에어로를 최종 낙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는 루마니아 정부와 K9 자주포 54문을 비롯해 포탄 18,000발, 탄약 차량, 기술 지원 차량, 포병 정찰 차량 등 추가 차량에 대한 계약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실상 도장 찍는 일만 남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 구입 사업에 8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300억 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마니아에서 K9를 최종 낙점할 거라는 관측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최근 핀란드에서 열린 K9 사용국 모임 유저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 보통 이 모임에서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K9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루마니아가 클럽에 가입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작년부터 차세대 자주포로 K9를 물망에 올렸으며 이와 동시에 한화에어로의 경우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입찰 과정에서 폴 포지션에 서면서 수주가 유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자체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데다 K900일 납품된 9개국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루마니아의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 쉽게 무기를 지원하고 상호 호환시킬 수 있기에 여러모로 K9를 도입하는 게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이번에 K9 회원국이 되면서 K9의 9번째 수출국, 10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화에어로는 자주포와 탄약, 추가 지원 차량을 루마니아 육군에 패키지로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추가로 최근 루마니아에서 K239 천무도 구매 목록에 올리면서 한국산 무기를 완전히 싹쓸이할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가 루마니아의 K9 도입 소식을 전하며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독일의 PGH-2000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K9이 세계 최강의 자주포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디펜스24는 루마니아 입찰의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의 K900일 됐다며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루마니아가 최대 90문 조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PGH-2000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성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게 루마니아 입찰에서 실패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우크라이나가 독일 PGH-2100 구매 계약을 최종 승인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PGH-2000의 문제점을 낮은 신뢰성, 고가의 비용, 느린 배송 등 총 3가지를 꼽으며 적나라하게 비판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독일의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장을 너무 많이 일으킨 탓에 가동률이 50%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군이 운용하는 PGH-2000의 경우 가동률이 30%에 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군에게 조달되는 PGH-2000조차 대당 270억 원에 육박한다며 수출 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데 도입국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수출형 K9의 경우 대당 1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독일이 PGH-2010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납기도 독일의 경쟁력을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계산대로라면 PGH-2000들 100대를 납품해야 한다고 하면 대략 2030년이 걸리는데 한국을 두고 이들 마냥 기다려줄 곳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화에어로는 1년 안에 무려 K9 240문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보이는데 독일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이 독일을 제치고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선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K9 엔진 기술을 국산 엔진으로 완전히 개발을 완료하면서 한국이 독일의 한방을 또 먹였습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 때문에 K9의 UAE 진출에 좌절을 맛봐야 했는데 그때의 서력을 드디어 갚아준 겁니다. 실제로 당시 K9 엔진 기술의 60%가량이 독일산이었기에 UAE 수출을 독일이 일부러 방해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로서는 막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은 외국산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겠다고 이들 같았고 엄청난 속도로 국산 파워팩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엔진 독립 필요성을 제대로 느낀 한국은 결국 K9의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3년 만에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이며 한국산 엔진의 모습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역대급 개발 속도에도 중국처럼 엔진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산 엔진은 1000마력급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으며 기존 독일 엔진과 1대1로 호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K9의 엔진을 교체할 때 다른 변화 없이도 독일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정비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위 산업 역사에서 K9의 외국산 엔진 때문에 속을 썩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여준 K9 엔진의 국산화 성과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2023할 언드-D 우수성과 10선에 선정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R 언드-D 우수성과 10선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R 언드-D 대전을 통해 처음 시행한 R 언드-D 영역 포상 정책으로 이번에는 6,688개 산업기술 가운데 STX 엔진 1000마력급 K9 엔진 국산화가 우수 R 언드-D로 선정됐습니다. K9 엔진은 부품 국산화를 통해 기술적 독립을 달성하고 한국 방산 기술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독립을 위한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한국 방산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K9 자주포 운용국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연초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유저클럽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체에서 엄청난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를 구매, 운용 중인 6개국의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올해 초 헬싱키에서 K9 유저 그룹 미팅을 열고
K9가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미국도 옵서버로 참여했습니다.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의미한 열띤 소통이 이뤄졌는데 실제로 한국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특정 무기 체계 운용국이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한 건 이례적이지만 이런 국제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자주포 16종 중 K9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새로 개발 중인 K9A3 개발 계획을 설명하는 깜짝 발표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K9 운용국들 모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깜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방사청은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3의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K9은 K9A1과 K9A2, K9A3 등 총 3단계에 걸쳐 성능 개량 작업을 거칠 계획인데 K9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9A3 등장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보다 긴 58구경장 주포를 지닌 K9A3은 사거리가 7100km에 달하며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궤도는 곰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9A3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사격 통제와 자주포 운행의 완전 무인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라 이런 내용을 들은 K9 운용국들의 입가에 미소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9A3 3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할 때 1대는 2명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대는 원격 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력 소요 부담과 사상자 발생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는 유럽에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K9 유저클럽 회원국들의 가슴을 더욱더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이 싹쓸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외 경제의 흐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제재 대상이 되면서 석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인적 자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막았던 신규 석유, 가스 시출을 재개합니다. 15일 WSJ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출을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8일 공고를 내고 14만 4천 에이커 약 583km 규모의 173개 구획 임대를 위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3개 구획은 엘라베마, 콜로라도, 몬테나,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주에서 임대됩니다. 이번 석유가스 시추 공공부지 임대 재개 발표는 C19 사태 후 경제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석유 시추를 막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취임 첫 주에 공공토지, 해양수역에서의 새로운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복귀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석유 시추 재개에 나서는 것입니다. 유럽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14일 NYT는 EU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오는 24일 예정된 프랑스 대선 결선 이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안은 이달 초 EU가 내놓은 석탄 수입 제재안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지난 8일 5차 대러 제재안에 모든 형태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되 4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유 수입을 제재할 경우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독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와 LNG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서 불똥은 아시아로 튀고 있습니다. LNG 가격이 40%가량 뛴 데다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 니케이은 유럽 국가들의 탈러시아 움직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각국이 재고 확보 등 억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1일 기준 아시아의 LNG 현물 가격은 100만 BTU 열량 단위당 35달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중순 대비 43% 오른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유럽의 LNG 가격 상승률 57%과 비슷하고 미국의 LNG 선물 상승률이 19%에 비하면 높습니다. 유럽의 LNG 가격은 급등한 후 다시 큰 폭 하락했지만 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하락 없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대신 다른 지역으로 LNG 조달처를 확대한 것이 아시아 지역 공급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LNG 수입량 중 3,040%를 차지했던 러시아와의 거래를 차례로 중단해왔습니다. 미국 금융정보기업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가 미국에서 수입한 LNG 규모는 약 550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여파로 전 세계 LNG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난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1월 1일까지 천연가스를 저장시설 용량의 80%까지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는 LNG로 환산하면 4천만 규모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물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산유국들이 아시아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이달 각 지역의 지표 원유 가격에 추가로 붙는 할증금을 아시아용 수출품의 경우 배럴당 4.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달러 약 80% 인상했습니다. 유럽용 배럴당 1.7달러, 미국용 배럴당 1.0달러보다 인상폭이 큽니다. 니케이는 유럽이 에너지 수입처를 러시아 대신 다른 곳으로 대체한 결과 중동산 원유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수가 중동 이외에는 에너지 조달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은 데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형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 5조 달러 약 6천조 원 정부 및 민간 투자 합산의 천문학적 친환경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가 탄소 배출을 문제 삼으면 수출 자체가 막히거나 추가 세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일명 굴뚝 산업으로 불리는 중공업인데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았던 페트나 폴리프로필렌 PP 외에 폐기만이 유일한 답이었던 폐비닐 순환에까지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도전하는 곳은 폐비닐을 녹여 만드는 열분해유 시장, 일명 도시 유전입니다. 지난해 9월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를 SK에너지의 울산 공장에서 실제 점유 공정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점유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폐비닐을 녹여 만든 기름을 기존 원유와 섞어 다시 석유 제품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 엑손모빌 정도가 소량 투입에 성공한 단계입니다. 이 도전이 가능한 것은 SK지오센트릭이 열분해유에서 염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후공정 처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100여 개 중소기업이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유를 만들지만 설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이 많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5월 중 대덕환경기술원의 열분해유 후처리 시험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열분해유 전문 중소기업인 에코크레이션에 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하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자체 불순물 제거 공정을 결합한 대형 열분해 공장은 2025년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석유화학 회사가 도시 유전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 기술 외에도 오염된 페트병과 의류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해중합 기술, PP 재질의 폐플라스틱에서 순수한 PP를 뽑아내는 고순도 추출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기계로 분쇄해 세척한 뒤 녹이는 기계적 재활용보다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이 우수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경산업의 대표 세탁세제 스파크의 단일 소재 포장재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소각해야 했지만 단일 소재의 경우 재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제거 CCUS에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가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면 석유화학의 쌀은 에틸렌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정제해 얻는 기본 원료로서 그 활용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주변의 흔한 플라스틱, 비닐부터 시작해 합성고무, 각종 건축자재, 접착제나 페인트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석유계 기초 유분입니다. 에틸렌은 주로 석유와 LNG를 이용해 생산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대규모로 에틸렌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3월 30일 화공신소재공학 전공 나종걸 교수와 서울대 화학부 황윤정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청점신기술연구본부 원다의 박사 공동연구팀이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통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해 에틸렌 등 유용한 화합물을 얻는 기술은 탄소 저감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 기술입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 점세로 원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국제적 탄소 배출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상용화 수준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 원자의 원천인 물 분자가 촉매에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물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전사유체 역학에 기반한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반응 과정에서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종걸 교수는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디바이스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의 공급 원리를 이해한 것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며 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이산화탄소 대량 전환 공정 개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논문 막전극의 전기화학 COE 저감 중 에틸렌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기원은 에너지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로 꼽히는 미국 화학회 에너지 레터스의 3월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이유는 탄소국 경조정을 2024년 고탄소 배출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완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국 경조정은 유럽연합 내 탄소 배출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외치면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뛰어난 인적 자원을 이용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19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위기가 연달아 찾아오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감해지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상용화하며 화웨이가 판매를 개시한 메이트 60%에서 채택한 7나노 미세 공정 기술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놀라움에서 회의적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산이 어려운 그저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TSMC의 10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와 업계의 분석을 들어보면 SMIC가 개발했다는 7나노 공정은 TSMC가 2017년에 개발했던 기술을 재탕한 것으로 상업적인 경쟁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량멍숭 사장을 포함한 과거 TSMC 기술진들을 비싼 돈 주고 대거 스카우트해 6년 전 기술을 재현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SMIC가 7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규제 영향을 극복했다는 의미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무력화됐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성공했다 등의 분석이 한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놀랍긴 한데 분석 결과는 중국 반도체 기술의 한계가 분명하게 제시됐고 따라서 아직 한미를 따라잡으려면 멀었다는 평가 절하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게 된 결과는 오히려 재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 경제일보 등 해외 매체들은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프로세서가 SMIC의 귀환을 알렸지만 반도체 성능 경쟁력을 두고 업계에서는 과시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선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화웨이 스마트폰의 7나노 반도체 성능과 집적도는 TSMC 10나노 공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수율이 낮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가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술 발전에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MIC가 실제로 EUV 장비 없이 7나노 공정을 상용화했다면 이는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증명했다는 의미지만 SMIC는 EUV 노광 장비 대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D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UV의 성능이 7나노 이상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로를 그리는 작업을 한 번만 하면 되는 싱글 패터닝의 EUV 노광 장비와 달리 2번 이상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멀티 패너팅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7나노 반도체를 생신하면 회로 해상도가 낮아져 불량 제품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SMIC는 7나노 수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노무라 증권은 50% 이하, VOA 미국의 소리는 SMIC의 14나노 공정 수율은 80% 이상인데 DUV를 이용한 7나노 공정 수율은 1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품을 만들면 10개 중 최소 절반, 최대 8.5개는 불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수지 타산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 수율까지 확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급전적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7나노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겨우 생색만 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화웨이가 초도 물량으로 100만 대 이하를 내놓는데 그쳤다는 점으로 볼 때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줬고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더 강도 높은 반도체 규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에 들어가는 역효과를 냈다고 평가받습니다. 화웨이의 기술 과시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조롱만 들으며 결국 재발등을 찍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화웨이의 이번 메이트 60% 공개가 그나마 중국인의 애국 소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계기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는 접과 7나노를 시도했다는 접 등은 후한 접수를 받습니다. 서방 세계의 제재에 취청인 화웨이가 기사 회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진핑이 지시한 공무원의 아이폰 사용 급지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럽게 중국 인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충성을 하려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중국인의 기존 모습을 볼 때 결국 아이폰은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판매를 위해 중국의 아부와 합계 260조의 투자를 한 애플은 그에 따라 중국 내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전체 매출의 20% 가깝도록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결국 제 외에 넘어간 셈입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탈중국에 동조하며 공장을 인도로 이전한다는 소식들은 중국 정부 및 인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급지 조치는 이런 배경과 함께 미국의 여러 제재에 보란듯이 보복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만 아이폰 매출이 줄어들면 한국을 비롯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관련된 업체들 역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플 외에 특히 폭스콘과 TSMC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